다름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우리 정치적 현실을 볼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다가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만성이 되고 저것들은 언젠가는 갈 곳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요새는 그런 것들한테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한폭탄이라는 게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108명이어도 뭉치기만 하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고 항상 그러면 지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밖에는 지금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국힘당 내부에서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까 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오히려 요새는 국힘당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근데 당장 최상병 특검을 이제 이달 말쯤에 또 재여권을 해서 국회 그게 회부가 되면 우리 국힘당에서 몇 명이 또 튀어나올까. 이미 안철수나 김웅이나 유이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표명을 해서 그 사람만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여파가 있느냐 이게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 국힘을 하나로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저는 제 바람으로는 사람이 개조를 한다고 해서 개조가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망둥이식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이 결속력을 위해서 한 번은 그 결의대 워크숍 국힘이 그런 거를 통해서 꼭 박사님을 좀 초빙을 해서 앞으로 108명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워크숍을 좀 국힘당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울지검장이 이창수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 체제에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의 사법 처리가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에서는 대검보다는 대검의 검찰총장이 대검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총장보다는 서울지검이 수사검사가 훨씬 많아요. 서울지검장이 실제로 수사를 전부 지휘하는데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한동훈, 이원석이 처리하지 못한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처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처리 못했는데 선거까지 졌는데 과연 가능하겠냐? 저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수사 양상이 이전 2년과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108명이 대통령과 똘똘 한 몸이 되기만 하면 무적인데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108명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당위적으로 주장해서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잘 설명을 해서 뭉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이자들이 뭉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계산을 당신들이 뭉치는 것이 당신들한테 이익이다. 흩어지면 당신들한테 손해다. 이 간단한 산수를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92대 108로 싸우면 100점 100패죠.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 거부권,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이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 권한과 108명의 머릿수가 결합하면 192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92석이 모여서 아무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악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재표결 하는 건데 그걸 108명이 똘똘 뭉치면 재표결 백날 해봤자 끝나는 거야.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위력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인데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거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했을 때 제 의결로 갔을 때 108명이 흔들리면 뚫려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108명한테 잘 설명을 해야죠. 한 번 뚫리면 끝난다. 그런데 똘똘 뭉치면 대통령 거부권과 108석이 결합해서 있으면 192는 아무것도 아니다. 뭉쳐야 당신들 몸값이 올라간다.
뭉쳐야 산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산수 계산하듯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오가는 정도 필요하고 서로 인정감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108명의 당선자들은 이미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됐기 때문에 누가 참 당신 참 일 잘한다고 얘기해도 별로 칭찬받았다고 안 느껴. 다 지가 잘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인정하면 이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지구들보다 높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장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도 대통령이 센 사람이고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인정감을 주면 이 사람들도 인정감을 받았다고 느껴요. 근데 인정감을 주려면 대통령이 좀 괴롭긴 하지만 108명하고 같이 만나면 되지. 전체를 다 만나면 인정감을 줘도 108분의 1밖에 못 받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온전하게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괴롭더라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내서 108명의 당선인들 따로 만나야 될 사람들은 1대1로 만나고 한 서너 명 그룹핑해서 만날 사람들은 서너 명에서 만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당선인들 한꺼번에 다 불러갖고서 건배하고 헤어지면 사실 감동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PK 의원들 PK 당선자들 한 10대 명 모여놓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 사수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아주 철저한 이해 타산으로 뭉쳐야 자기들 몸값이 올라가고 뭉쳐야 자기들이 산다라고 이해시켜주면 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실제로 이들과 인정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킨십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대통령 말고는 해줄 사람이 없어. 당선인들은 국회의원이에요. 정진석이 아무리 비서실장이라도 떨어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만나도 감동도 없어. 이하 수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장관들은 자기들이 국회에서 불러서 야단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108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괴롭더라도 그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108명이 자기들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을 22대에서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저는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별거 아닌 건데 저쪽에서는 공격이 엄청 심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상식으로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는 건데 우리 이쪽에서는 그거를 맞받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매스컴에. 그거를 막 공격하면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여기는 지게 돼 있는데 이 논리가 여기 이긴데도 그 논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겨서 이거를 매스컴에 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매스컴에 각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힘에서 그런 전략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저는 늘 항상 그걸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앙당 정당에서 어떤 조직에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전략을 왜 국힘에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못하나 그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론전에서 우리 자유파가 너무 좌파에 비해서 열세고 무기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론전의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그 행정하는 곳이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와 워딩은 저 좌파 정당하고 뭐 1대1로 말싸움하듯이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가를 늘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전은 대통령실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일상적으로 그런 여론전을 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당이에요,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격하면 방어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방어를 해야 되고 또 민주당 쪽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어디서 공격해야 되냐면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여론전이야. 여론전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좌파들은 자기들이 이거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생존했기 때문에 여론전, 선전, 선동, 그다음에 대중 세뇌 이거를 수십 년간을 해와서 노하우가 쫙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여론전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 사람을 계속 만나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만나봤자 하루에 몇 명이나 보겠어요. 결국은 이 여론전은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효과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이 여론전에서 이겨야 자기들이 생존에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수십 년을 했고 이 여론전의 수단은 미디어라고 하는 인식을 훨씬 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디어를 좌파의 진지로 구축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수십 년의 노력의 결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좌편향으로 좌파들이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근데 우리 자유우파는 늘 우리 사회의 주류였기 때문에,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전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됐어요. 정권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언론이 너무 우리한테 불리하게 편향돼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대중한테 전달이 안 되는구나라고 절박하게 느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그래도 언론이 그걸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면 낮에는 우리 자유파가 태극기 들고 모이고 밤에는 좌파들이 촛불 들고 나왔는데, 그럼 어스름한 시간에는 둘이 같이 맞짱 떴던 때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런데 밤에 저녁 뉴스 보면은 태극기 세력은 뭐 몇 명 없는 것처럼 사진이 나오고, 저 좌파 촛불은 뭐 엄청난 새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이거를 양쪽으로 딱 화면으로 분할해 갖고서 딱 보여주고, 이게 앵커가 멘트를 안 해도 그 사진 한 장으로 이게 대세가 촛불에 있구나, 박근혜 탄핵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광화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 100만 명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5,200만 국민 중에 5,100만은 광화문에 나오질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9시 뉴스 보고 알고 그 다음날 아침 뉴스 보고 아는 거죠. 이걸 철저히 장악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갔는데, 이를테면 좌파들이 무슨 아주 상투적인 슬로건을 이렇게 해요. 1,700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그 연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저 촛불 들고 한 것까지 포함해서 1,700만이야.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3,500만 태극기 세력인 거야. 두 배예요, 두 배. 근데 일반 국민들이 어디 그걸 이해를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 정치에서 실패했고 선전선동에서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숫자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미디어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좌파들한테 밀리면서 KBS, MBC 같은 지상파, 종편, 라디오, 또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을 포함한 신문, 이 어떤 매체에서도 우리 자유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는 매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쫓기다 우리가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전시킨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그전까지는 그렇게 언론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재미있는 영상이나 올리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쫓기다가 대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라도 우리가 자유파의 부족한 미디어 전력에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다들 유튜브에 뛰어들게 되고, 저도 그 과정에서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우리 자유파의 이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에 대한 그 갈증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일거에 이 유튜브들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 종편, 라디오, 뭐 신문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유튜버의 영향력이 더 커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치 시사 유튜브가 메인 언론 역할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수백만 유튜버가 있지만 그 대부분의 유튜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능이나 또는 코미디나 스포츠나 이런 쪽이에요. 정치 시사를 그것도 생방송으로.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녹화 영상들이잖아요. 수만 회 조회, 수천만 회 조회 다 녹화 영상들이거든요. 댓글 달 의미도 별로 없는. 근데 우리는 자유파 유튜브들은 이걸 생방송으로 하고 쌍방향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쫓기다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를 유튜브를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발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없었으면 미디어 정치에서 거의 열세를 만회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은 선거를 이기기 어려웠을 거다. 다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특정한 어떤 세력을 대상으로 해서 투쟁을 할 때는 공동의 전선이라고 하는 게 처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이를테면 어쨌든 문재인을 공격하자고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정권 탈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희미해졌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가 작지 않은 차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 진영 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이게 차별이 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서로 분란이 생기고 서로 공격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그나마 있었던 유튜브 역량까지 스스로 많이 잠식시키고 소진시키는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매긴 게 국민의힘입니다. 대선 승리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봐도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대놓고 손은 못 잡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정권 딱 잡고 보니까 유튜브가 영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하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이냐 나경원이냐 막 이러면서 장제원이 설치고 할 그 무렵에 유튜브들도 이게 어떤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유파의 공론을 어떻게든 우리가 수렴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막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유튜브는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느 유튜브 그러면 아 걔는 누구 편, 걔는 누구 똘마니, 뭐 이렇게 다 돼버렸잖아요. 이번에 지금 뭐 당장 한동훈 출마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지지를 하는 유튜브는 누구누구고 반대하는 건 누구누구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편을 갈라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흐름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부담과 당장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자유파 정론을 하겠다고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거는 고성국 TV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게 소진돼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게 우리 또 숨길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만 아니라 그 전신까지 쭉 보면 웰빙 당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민주당 좌파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뭐 감옥살이도 한두 번씩 해봤고 뭐 꼭 감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체제와 정면으로 싸운다고 하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무장이 돼 있어요. 이념적으로도 무장이 돼 있고 멘탈도 단련이 돼 있어. 근데 우리 쪽은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공천한 거 보면 전부 범생이들 공천하잖아. 이명박도 범생이들 공천하잖아. 그래서 황교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한동훈도 범생이들만 공천했잖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무슨 투철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광야에서 막 온 비바람 맞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인 적도 없고 정말 무슨 정권의 안위를 걸고서 뭐 목숨을 던져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그럴듯한 경력에 그냥 그러저러한 원만한 품성에 적당한 정도의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그냥 공천을 다 받았어요. 이래 놓으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14년 때 연합뉴스 TV에서 담담타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애를 많이 먹은 게 뭐냐면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명 나오고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나와서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1대1 토론이 되잖아요. 무슨 주제를 놓건 자유한국당 쪽 의원을 섭외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섭외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태프들이 하지만 섭외를 못 해. 왜 안 되냐? 저쪽은 줄을 서 있어. 민주당 쪽에는 나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여기는 안 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겁나서 못 나오겠대. 나가봤자 뭐 잘못하면은 못했다고 욕먹고 잘해봤자 뭐 본전이고 이거 갖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난 괜히 시간 뺏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럼 내가 거기 왜 나가냐. 전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미디어 공간을 이념 전쟁의 장으로 적을 박살낼 전투의 장으로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정말 막 아주 옹색하게 이제 섭외를 해 놓으면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이슈였을 때요. 이 좌파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 나오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도종환이가 자주 나왔어. 우파 쪽에서는 사람을 고르다 없으니까 지금 대구 교육감하는 뭐 누구 이런 비례대표로 간신히 하여튼 이렇게 해놓으면 도종환이한테 지는 거야. 도종환이한테 져요. 근데 지는 게 간단해요. 왜 지냐면 도종환이가 교활하거든. 한참 토론을 하면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질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8개 검인정 중에 7개가 좌편향인데 그리고 좌편향 교과서를 어디를 듣지든 간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좌편향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70% 80%가 문제 있다고 했던 때거든. 그러니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질 리가 없지. 근데 어떻게 지냐 하면 한참 공방을 하다가 갑자기 도종환이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 책을 읽어는 보셨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 안 읽었거든. 이거 우리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이 이런 교과서 갖고 토론할 때 문제가 되는 그 교과서 한번 읽고 나오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거짓말 못 하잖아. 읽었다고 거짓말 했다가 그럼 몇 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출연한 사람들이 도종환이 계속 똑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그 일거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너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충은 봤습니다. 안 읽었다는 뜻이지. 그 도종환이가 당연히 한 번도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읽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읽지는 못했고 그 요약한 본을 봤습니다. 요약한 게 뭐냐면요.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닌 무슨 교육연구원의 무슨 연구원으로 있던 전희경이가 정책의총에 가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온 그 발표가 5장짜리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그 발표 요약본이야. 그거 들고 온 거야. 그거 들고 왔는데 도종환이는 8종의 교과서를 거의 딸딸 외우다시피 평생 이 사람은 그 짓만 했으니까 당연히 딸딸 외우다시피 한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 게임이 되냐고. 아무리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토론 구조라 하더라도 토론의 소재가 되는 그 소재를 모르고 지금 나와서 토론하겠다 그러면 한 몇 탑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능력이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 제가 미리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동안의 수준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여론전을 어떻게 하냐고. 여론전을.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파가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한 거가 얼마 안 돼요. 저쪽은 40여 년 전부터 착착 준비해서 장악해 들어온 반면에 우리는 미디어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대통령 일을 잇는 과정에서 7, 8년 전에야 비로소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대응을 했지만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역부족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분명히 어저께까지 나랑 앉아서 이쪽에 좌파 2명, 이쪽에 우파 2명 앉아서 나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 탄핵은 안 돼 했던 자가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탄핵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자유파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때 그랬어요. 얼마나 취약했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여론전의 주체인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이런 여론전을 감당할 만한 역량들이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한 거야. 모든 게 열쇠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2년 전에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윤석열 정부를 세웠다는 건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야.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요번 그 40선거로 인해서 부정선거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 지금 당선되신 분들이 고소 고발된 게 80여 건 되는데 그건 한 30건은 재보궐선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재보궐선거에 누군가 공천해서 얼마나 국민의 힘으로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중에 과연 기소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박탈되거든요. 선거법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고모님은 한 3, 40명은 될 거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되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4월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미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남이나 호남에서도 나오겠죠. 재보궐선거가. 그럼 뭐 호남은 호남 다시 더불어민주당 가져갈 거고 영남은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뭐 그건 변동이 없다고 보고 그럼 결국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 우리 당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몇 명 안 되는 당선자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뭐 유죄를 받아가지고 재선거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수도권의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재보궐이 이루어진다면 저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 지역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야 뭐 없으면 그냥 지금 의석인데 그중에 한두 개라도 얻으면 우린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런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산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년 4월이면 한 30군데에 예컨대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진짜 정권의 중간평가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면 진짜 윤석열 정부 심판 끝났다. 그리고 그게 곧바로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또 아마도 그 재보궐선거에서 지면은 지도부 다시 붕괴될 거고 뭐 이런 일련의 그 연속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디에 몇 개가 될 거라고 하는 거가 전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단할 상황은 아니고 올 가을 겨울쯤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때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믿질 거 없다,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20, 30개 정도 돼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돼서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이게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지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